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서의 교회 발전을 고찰했습니다. 이제 제국은 쇠퇴했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결정 과정이 끝났을 때 세상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민족 및 문화와 마주 대하게 되지요.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했는데요. 기독교 역시 문명의 교체 속에서 낯선 문화에 응전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지요. 고대에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그것을 중세라고 부릅니다. 우선 중세란 무엇일까요? 중세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라틴어로 메디움 에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뜻은 중간 시간 혹은 중간 시기이죠. 고전적 라틴과 15, 16세기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고전적 라틴 하면 500년을 일컬으니까요. 1500년 하면 약 1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보통 중세 1000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용어의 등장 배경에는 14, 15세기의 르네상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요. 그들은 고전 문화, 즉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가장 이상적인 문화여 문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자신들이 살던 시대와 비교했지요.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1000년에 걸친 소위 암흑시대가 놓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중간기, 곧 메디움 에붐인 거죠.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시대 규정에는 르네상스의 영향이고 직접적으로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시인이자 인문학자였었던 페트라르카는요,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속에 방치되었었던 로마의 문인 키케로의 저술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와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호메로스와 플라톤 등의 고전 연구에 몰두했지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문화적 시대여 인간성이 극대화된 가장 행복했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전에 대한 관심이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인문 역사 서술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정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속에서 중세를 중간시대, 쓰레기인 추악한 우리의 시대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했죠. 고전과 당대라는 두 개의 참된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시기는 그에 의하면 없애야 할 그런 쓰레기였던 것이죠. 그 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표현을 빌어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 경멸적이고 또 폄시적인 의미로 쓰이던 이런 중세라는 단어는 그 후 커다란 의미 변동 없이 일반 역사 개념 안에 수용되었고요. 그리고 시대 구분에 대한 중요한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반 역사 속에서 중세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 구분의 확고한 툴로 학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중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유연합니다. 개방적이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획일성을 거부합니다. 한스킹도 그의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속에서 중세가 통일적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의해 꼴지어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세는 균질의 한 덩어리는 아니었으니 싸잡아서 암흑기라고 검정치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교적이라고 금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나름대로 디테일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중세의 시작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켈라리우스의 입장인데요.
그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을 바로 중세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중세는 교회의 시대였죠. 고대의 교회가 박해받던 교회였다면 중세의 교회는 보호받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뀐 데에는 콘스탄티누스의 등장과 그의 기독교 공인이 있는 것이죠. 헬라리우스는 기독교 공인을 중세의 시작으로, 그리고 동로마의 멸망을 중세의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학자들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볼프강 비네르트, 쿠어트 디트리히 슈미트, 그리고 자그르 고프 등이 대표자인데요. 서고트의 오도바카르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476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게르만의 기독교화는 교회사적으로 중세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영미권의 입장인데요. 이들은 590년, 즉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른 시점을 중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것은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 것인데요. 교황의 등장,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그의 등장을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죠. 대그레고리는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경계에 있던 그런 종교적 인물입니다. 그에 의해서 중세가 시작된다고 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고대 교회 및 정치 질서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매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상과 질서가 옛 제도와 질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중세의 실질적인 주역들이었었던 게르만족의 역사적인 이동이나 복음화는 베일 속에 가려져 버리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물론 교황제는 중세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법을 만들 수 있고 또 교리를 성문화하고 의식과 예전을 결정할 수 있죠. 교황제는 어찌 보면 중세교회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립시킨 인물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영미권의 학자들은 그레고리우스를 중세의 시작과 연계시켰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연대기적인 시대 구분은 신학사적인 시대 구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뱅트 헤구룬트가 쓴 그의 신학사에는 어거스틴부터 루터 이전의 시기를 중세라고 보았고 그 시대의 신학을 중세의 신학이라고 보았던 거죠. 어거스틴 신학은 고대교회 신학의 총체입니다. 반면 루터의 신학은 중세의 신학을 거부하고 좀 더 앞선 시대 바울과 그리고 성서에게 연원을 두면서 어거스틴 신학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거스틴 신학을 대부분 수용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간 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중세 신학은 반드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학자 중 칼 호이시는 중세라는 말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데요. 그의 교회사 책에서 보면 시대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헬라적 로마적 세계에서의 교회고 또 하나는 게르만적 로마적 세계의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에 의하면 중세라는 낱말잔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이시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대표자는 바로 쿠어트 디트리히 슈미트입니다. 제가 번역한 살아있는 역사 교회사 책이 바로 그의 것인데요. 쿠어트 디트리 슈미트는 중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게르만의 회심이야말로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호이시가 중세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합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구는 중세를 가진 지역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보아도 중세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의견이죠. 중세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다만 그 모든 특징들을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나가는 범위 속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 특징만을 저는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독교적 왕국의 설립과 확장입니다. 기독교적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일반 정치와 연관되어서 세속을 다스리려고 했었던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였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의 권력 투쟁과 전쟁인데요. 제도적 교회는 불가피하게 권력, 소위 마크트 아니면 파워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 수직적이죠. 이런 것을 계층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힘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세에 우리가 배워 알고 있었던 봉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토지나 또는 땅을 매개로 해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중세시대는 대표적인 봉건사회였었던 것이죠. 중세교회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중세는 게르만의 남하로 유럽의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서유럽에 정착한 그들은 기독교와 서로 만나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초기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의식과 신학적 틀을 모방하고 답습했습니다. 프랑케는 샤를마뉴의 정복과 뛰어난 지도로 카롤링의 르네상스를 열었지요. 그리고 10세기경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소위 유럽인의 기독교라는 틀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콜라 신학이 꽃을 피우고 본래의 이상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도 등장했지요. 세속의 권세와 시속 게임을 벌이는 교권과 청빈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를 비판하면서 평신도 경건 운동도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중세에는 안토니우스 못지않는 가나나의 대명사 성 프란치스코가 있었고요. 터툴리아누스와 이레니우스의 버금가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사의 구성 요소는 중세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내용들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교황의 등장 과정과 수도원의 갱신, 교회의 분열, 스콜라 신학, 평신도 경건 운동 등이 있고요. 외적으로는 프랑켄 제국의 확장과 교황의 세속 권력과의 다툼, 또 십자군 전쟁, 신성 로마 제국 등이 있지요.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중세교회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교회사는 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시기적으로는 중세교회사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초기에는 행정과 교리적인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로 비잔틴 제국은 독자적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때 십자군 전쟁이 동서로마를 이어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방교회사는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잔티움 제국사 324년부터 1453년까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유고슬라비아의 역사가입니다.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었죠. 비잔틴 제국의 공식 시작과 그리고 끝인데요. 324년은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그런 해입니다. 실제로 옮겨간 것은 330년부터인데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324년을 비잔티움 제국의 시작 연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453년은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에 멸망한 그런 해이죠. 그래서 동로마 지역에 지금은 터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터키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놓여져 있지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르마라 해와 또 보스포러스 해협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죠. 우리 기독교와 연관지어서는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를 일컫지요. 지금은 흙무더기만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에는 반모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파트모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요. 신약 성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바로 계시록을 썼죠. 요한 계시록의 태동 장소가 바로 파트모스, 반모섬입니다.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남하로 476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게르만은 문화의 땅 그리고 발전된 문명을 통째로 넘겨받았지요. 그들은 로마인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노마는 남고 야만인인 게르만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르만은 발전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요. 물론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프레임과 인프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용자, 주체자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오히려 게르만은 로마의 환경과 빠르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들도 로마가 수용했던 기독교를 수용했고요. 중세는 게르만과 기독교에 의해서 새 틀이 짜여지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게르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앞에서 중세의 시작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476년 곧 서로마의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은 게르만 때문인데요. 게르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남아 곧 왜 민족 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게르만 민족 하면 보통 독일 민족을 연상합니다마는 사실 게르만 민족은 독일 민족을 포함한 다민족, 즉 복합민족입니다. 루터처럼 개혁하고 로크처럼 깨어나기라고 하는 책의 16, 17페이지를 보면 오늘날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면 앵글족, 섹슨족, 프랑크족 등등을 모두 대표하는 개념의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만족 국가들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이죠. 거기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게르만은 누구일까요? 게르만의 조상은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경 덴마크의 엘베와 오더, 다시 말하면 요 강이죠? 이게 엘베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오더강이죠. 이 두 강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강은 오늘날 유럽의 동쪽을 거쳐 유럽의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게르만의 등장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기간과 같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목축이 생업이었죠. 기원전 1000년경 나인강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서쪽으로는 북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는 동쪽의 흑해 연안까지도 이동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인종은 나인강과 그리고 도나우강 이북의 광활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갔습니다. 게르만족의 인구는 팽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지요. 370년경부터 게르만족은 강을 건너 제국 내로 들어왔고요. 다음 세기 바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용병 오도바카르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중북부에 정착해 있던 게르만족들은 왜 갑자기 남하를 했을까요?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자극제가 된 것은 바로 훈족의 침입입니다. 본래 훈족은
중국의 서방에 살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나라에 억눌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들은 말에서 태어나 말에서 먹고 잠을 잘 정도로 말 타는 기술과 전투에 능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우랄 산맥을 넘어 350년경 바로 이 유럽에 나타났을 때에 유럽의 현지인들은 말로 다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유럽의 폭풍같이 밀려들던 흉노족은 서양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하나입니다. 흉노족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도대체 이들은 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미지의 땅으로 진출했을까? 이 원정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까? 아시아와 유럽의 최강국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렸던 이 흉노족의 실체에 대해서 서양의 역사들은 그다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흉노족이 주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머리가 뱀인 그리고 한때 제우스 신에게 대적했던 이상한 존재로 나타나죠. 로마 황제의 발밑에 깔린 뱀이 조각된 그 금화 속의 용모를 역사가들은 유럽인이 그린 아틸라의 초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틸라의 성격을 당시 로마 제국의 장수들보다 야만적이고 잔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관해 서기 449년 동로마 사절단의 일원으로 아틸라의 궁정에 머무른 적이 있는 그리스인 프리스코스의 관찰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프리스코스에 의하면 흉노족은 자신들의 왕 아틸라를 하늘의 아들로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아틸라와 일반 흉노족 사이에는 유럽의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격차의 신분 차이는 없었습니다. 프리스코스는 말합니다. 아틸라는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옷은 수수했다. 그의 칼, 신발, 마구에도 금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무잔으로 술을 마셨고 나무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 아틸라는 흉노족 내부의 다툼을 듣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같은 관찰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틸라가 그 유목민 왕의 본명인 것도 아니죠. 현대의 학자들은 종족적으로 몽골인보다는 터키인을 닮은 이 특이한 민족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이리저리 추측할 뿐 딱히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명백히 알려진 것은 꽤 많은 고유 명사뿐이죠. 이런 단어도 이민족 언어인 로마어나 고트어 혹은 그리스어로 전해졌습니다. 게르만족과 라틴족은 모두 다 유럽 민족입니다. 그러나 흉노족은 그들이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인들이었죠. 눈은 찢어지고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검붉은 얼굴에 머리는 산발에다가 흉측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이들 흉노족은 흑해 연안에 있던 게르만 종족인 동고트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동고트족은 서고트족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요. 서고트족은 도나우강을 넘어서 로마 제국에서 살기를 요청했던 거죠. 로마군과 게르만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게르만은 로마군과 싸우면서 제국 내로 이동해 들어가게 되었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로마는 게르만의 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로마는 막을 내린 것이죠. 게르만족들은 오른쪽 동쪽에서 아틸라를 선두로 훈족이 침입해 오자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해 갔는데요. 그 첫 발걸음을 뗀 민족이 바로 반달족입니다. 반달족은 407년에 라인강을 넘어서 429년에는 이곳 지브롤터 해협을 넘었고요. 439년에는 이곳 카르타고를 함락시키고 역으로 455년에 바로 로마시를 약탈을 하게 되죠. 이곳에 있다가 500년에 비잔틴 제국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평정을 해서 반달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달족에서 나온 용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개념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기물에 낙서하는 행위도 역시 이에 속하는 것이죠. 유럽을 여러분이 방문하다 보면 이런 벽에 이렇게 낙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 기차역, 빌딩역, 다리 이런 곳에 주저하지 않고 낙서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반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게르만 민족 가운데 반달족이 공공기물들을 마구 부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게르만족 가운데 고트족은 서고트족과 동고트족이 있습니다. 그중 서고트족은 동로마 지역으로 먼저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396년에는 그리스를 침략을 하죠. 402년에는 이태리 쪽으로 진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409년과 410년에 바로 로마를 약탈하게 되죠. 특히 서고트족의 410년 로마 약탈은 로마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강성했던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과거 전통적인 로마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354년에 히포에서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지요. 바로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때에 살았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어거스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고트족은 로마를 침입을 하고 그 후 415년 스페인 쪽으로 진출을 해서 스페인에 머물러 살았었지만 8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서 진격해오는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고트족의 이동로인데요. 그 연도와 그리고 경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쪽으로 진출해서 로마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410년 로마를 약탈하고 끝까지 갔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해를 거쳐 바로 스페인 쪽으로 진출해 가게 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게르만 민족군 가운데 불군디족과 프랑크족이 있는데요. 이들은 고을 지방 혹은 갈리아 지방이라고도 얘기하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지역에 머물던 게르만족입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리우스파였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장로님이셨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이 지역으로 추방되어 왔지만 이곳에서 만난 게르만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독교를 전파해서 이 지역의 게르만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추종을 했었죠. 그래서 이들을 아리우스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들도 다 정통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지요. 앵글로 삭슨족은 영국으로 진출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게르만의 침입은 이건 로마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이들은 게르만족의 무력 앞에서 힘없는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476년 헤룰리의 지도자였었던 오도바카르가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를 폐위시켰죠. 이것이 곧 로마의 멸망입니다. 물론 서로마의 멸망이죠. 서고트족의 오도바카르에게 넘어갔던 서로마의 통치권은 이제
동고투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태리는 한동안 동고투족에 의해서 통치되게 됩니다. 서로마를 지배했던 동고투와 동로마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갈등은 527년에 즉위해서 비잔틴 제국을 번성시킨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해결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서로마 지배는 568년 북부의 게르만 랑고바르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랑고바르덴의 로마 침입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첫째는 교황이 황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교황이 알프스 이북의 프랑크에게 도움을 청하므로 중세 유럽의 새 틀이 이제부터 짜지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같이 달라지는 급격한 환경들은 국가나 로마 교회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한편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죠. 특히 이때 세워진 교회의 이상들은 교황제가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대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많은 이유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로마 멸망의 원인을 한 4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인들의 방탕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역사가 플리비우스가 제시했고요. 몽테스큐에가 받아들인 그러한 주장입니다. 과도한 부의 유입이 로마인을 타락시켰고 전쟁 후에 찾아온 유례없는 평화의 기간이 로마 제국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검소와 절제, 성실한 생활에서 점점 이탈해 나갔습니다. 포화와 사치 등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요. 국가를 위해 싸울 군인을 모으는데 실패했던 거죠.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의식이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퇴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산 담당 계층 부재와 기술 혁신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인력 공급의 통로였죠. 로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력을 유입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평화가 정착이 되자 생산을 담당했던 노예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았던 거죠. 로마는 빼앗은 땅을 속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볼모를 로마의 노예로 사용해 왔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전쟁으로 인한 인력 공급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예의 공급원인 공세적 전쟁이 없자 노예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생산 계층이 사라졌고요. 경제 질서에 불균형이 초래되게 된 거죠. 셋째는 황제의 순조로운 승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황제 사후에 그 자리의 승계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제도가 필요했죠. 그러나 로마는 공화정과 제정이라는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원로원과 황제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랜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쿠데타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리에 연연하는 이러한 정치는 제국의 약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로마인들의 군복무 기피증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확대했고요. 속주로부터 막대한 조공과 인력을 제공받고 지탱해 왔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로마의 식량 창고와도 같았죠. 식민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로마에 대한 적대 행위와 반란에 대응키에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3세기 이후 이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로마를 괴롭혔어요. 군인들은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받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면서 군복무 기피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들은 로마에서 편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국가의 방비는 모두 용병에게 맡기게 되었죠. 이들 용병은 거의 모두가 다
로마인이 아닌 게르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노마를 점령한 게르만족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당시 야만족들의 나라는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계속 존재하려면 기독교를 수용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지도자들이 정책상 전환을 해서 나머지 백성도 그 뒤를 잇게 하는 소위 위로부터 아래로의 평화로운 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르만족 기독교의 효시는 바로 불필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특별하죠. 그의 할아버지는 전쟁포로였습니다. 고트족에 의해서 노예로 카파도키아로 끌려갔죠. 그렇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의 딸이 고트족과 결혼했고 적어도 그녀 자신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필라가 어려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필라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남기고요. 히라버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고딕 문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게르만 선교 초기에 활동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은 어거스틴과 일리브로드 그리고 보니파티우스입니다. 본래 이교도였었던 앵글족, 섹슨족의 선교는 두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죠. 영국의 남동쪽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북동쪽에서는 켈트족 출신의 선교사 아이단이 시작했습니다. 이 두 흐름의 선교는 664년 휘트비에서 하나로 합해지게 되는데요. 그레고리우스는 영국을 이교도의 땅으로 알고 있었죠. 595년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광장에서 노예 상인에게 끌려온 앵글족의 소년을 보고서 현지인 선교의 아이디어를 짜내게 됩니다. 그는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시켰고요. 이들을 훈련해서 영국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가운데 한 사람, 영국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어거스틴은 히포에서 출생했었던 354년 출생해서 430년에 죽은 성 어거스틴과는 또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프랑크와 경계를 이루고 있던 독일의 선교는 이것을 찾아온 영국 출신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프리드는 영국 요크의 주교였습니다. 주교구 분할에 항의하고자 로마를 가던 중 배가 난파되어 네덜란드 혹은 프리슬란트에 상륙하게 되죠. 그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많은 야만족의 우두머리와 그 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인강 하류의 선교는 루스움브리안 수도사였는데요. 일리브로드의 공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에 맡겨져 그곳에서 수도사가 되었죠. 순례와 학문을 좋아했고요. 20살 때에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33살 때는 11명의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트레히트 항구 근처에 도착을 했죠. 프랑크의 공작이었던 페핀이 그를 맞이해서 자기 영토의 북부 국경 지방에서 사역할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황도 페핀도 그의 편이 되어줘서 선교 활동은 매우 활발했고 적극적으로 해나갔던 거죠. 교황은 그를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수도원들을 건축하고 사역했지만 물론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페핀의 도움으로 706년에는 수도원을 건축했고요. 714년 페핀이 죽기 전에 슈테른 지역에도 역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페핀이 죽자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했죠. 라드보드가 반란을 일으켜 쾰른 근처의 전투에서 칼 마르테를 패배시킨 후에 프랑켄족의 프리슬랜드 전체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에 타고 신부들은 쫓겨났어요. 일리브로드에게는 최대의 이기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719년에 라드보드가 죽고 새로이 칼 마르텔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호전되었죠. 일리브로드는 우트레히트 교구를 다시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 선교의 아버지는 보니파티우스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독일의 사도라고도 호칭되어지는데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훨씬 많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추종자였었던 일리발드 장로가 이 보니파티우스의 전기와 또 그의 서신들을 집필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파티우스는 영국의 워섹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명은 빈프리트이죠. 4살 되던 때에 수도원에 가고 싶어 했어요. 직접적인 동기는 그가 살던 동네를 방문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준 성직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생산적인 세속 생활을 경험하기를 바랬죠. 그렇지만 보니파티우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수도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30살 때는 신부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했고요.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로부터 불신의 오류 속에 있는 자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이 보니파티우스에게 정식으로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보니파티우스는 네덜란드에 가서 일리브루드와 3년간 사역을 협력했죠. 이곳에서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교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니파티우스는 튜톤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요. 생활 풍습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독일의 헤센과 티링겐 지방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두죠. 732년에 그의 주된 사역은 이제 설교하는 일이 되었던 거죠. 또한 인근의 이교도들을 교육시킬 수도원도 건설을 했어요. 여성들을 위한 수도원, 즉 수녀원도 보니파티우스는 세웠습니다. 교황과 프랑크의 왕은 이 보니파티우스 선교사의 적극적인 협력자였죠. 741년 교황 자카리아스는 그를 교황 사절로 임명했고요. 그 결과 741년부터 프랑크 교회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크의 왕이 된 피핀도 이 보니파티우스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의 지원 아래 보니파티우스는 742년과 744년 두 차례에 걸쳐 독일과 프랑크족 성직자들을 모아 성스러운 교회법, 즉 캐논을 회복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서 또한 매년 종교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54년에 생애를 마쳤죠. 그 후 독일인의 개종은 피핀의 아들 칼 대제에 의해서 무력으로 계속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특성과 또 시대 구분, 구성 요소 등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게르만의 남한은 중세를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고 지형의 변화와 또 민족의 이동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초래했습니다. 게르만의 남아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이제 유럽은 새로운 종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죠. 힘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태시켰습니다. 로마는 410년 서고트에 의해서, 455년에는 반달족에 의해서, 476년에는 동고트에 의해서, 그리고 568년 랑고바르덴에 의해서 계속 약탈당했습니다. 정치체제도 땅의 주인들도 바뀌었죠. 그들이 가져온 이교주의와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 정통신학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약탈과 폭력의 정복시대에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지중해 중심의 세계가 내륙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 유럽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샤를류 마뉴 프랑켄 제국이 그 대표적 예이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극도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고대의 지혜와 지식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갈망은 바로 수도원 제도와 교황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게르만은 하나의 통칭, 곧 통합적 개념입니다.
훈족의 영향으로 남아한 이후 발전과 쇠퇴를 거듭했지요. 반달족은 영원히 사라지고 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지만 이슬람에게 멸망합니다. 대다수의 게르만 민족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진 게르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켄족이죠. 이들은 왕국을 이루고 중부 유럽의 거대한 영토를 확보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이룬 몸통인데요. 오늘은 프랑켄족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전개된 게르만 왕국의 시대는 거의 어두운 문명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쇠퇴했고요. 인구도 감소됐죠. 문화적 수준도 후퇴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게르만족의 왕이나 귀족들은 식자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러한 암흑기에 고전 문명을 보존하고 중개한 것은 교회였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서유럽에서는 로마 유산과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했지요. 그리고 프랑크족은 이행과 융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프랑크족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먼저 로마 교회와 제휴했고요. 중세 특유의 정치사회 문화의 기본 틀은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얻은 성과이기도 하지요. 중세 초기의 유럽은 서로마 제국, 로마 교회, 게르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마는 사라지고 게르만, 로마 교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틀로 변화되었다가 결국은 프랑켄 제국, 로마 교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구도로 정착되었죠. 다민족이던 게르만이 일시적으로 각 지역에 할거하다 프랑켄을 통해 통합된 결과입니다. 프랑켄의 역사를 다룬 책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키피디어에 들어가면 외국에는 어느 정도 참고도서를 찾을 수가 있지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켄의 초기 역사를 알 수 있는 원자료는 프랑켄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뚜르의 주교였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쓴 책입니다. 총 10권으로 되어 있지요. 이 책 속에는 프랑크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세계사를 신에 의한 인간 구원의 역사라고 보았는데요. 특별히 프랑크족의 왕들은 신의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켄은 동고트, 서고트, 그리고 반달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때에도 영토를 계속 확장한 유일한 게르만족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라인강 하류였습니다. 프랑켄은 5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을 위해 군사적 협조를 하는 봉신연합체의 일원이었죠. 게르만의 남하가 시작되면서 라인강을 도하했고요. 오늘의 프랑스 지역으로 세력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메로빙 왕조는 프랑켄 최초의 왕족입니다. 가문명인 메로빙은 메로베쿠스라는 전설적인 창건자에서 유래했는데요. 메로빙 가문의 클로드빅은 480년 부족을 통일해서 프랑크 왕국을 건립하게 되지요. 메로빙 가문의 클로드빅은 486년 소이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전투에서 갈리아 지역에 잔존하던 노마의 세력이었던 치아그리우스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고울 지역의 마지막 남은 로마의 땅을 영입하게 됩니다. 클로드빅은 과거 로마가 사용했었던 평등 그리고 포용 정책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로마인과 게르만인이 서로 공존하게 해서 지속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96년에는 알라마넨, 그러니까 오늘의 독일이죠. 이 지역 역시 다 정복하게 됩니다. 클로드빅은 511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은 후 왕국은 4명의 아들에게 분할 상속됩니다. 이 4아들은 영토를 계속 확장해서 531년에는 튀링겐, 532년에는 부르군트, 그리고 537년에는 프로방스까지 통합시켰습니다. 4아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플로타르 1세였습니다. 그는 전 영토를 다시 재통합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다시 그의 4아들에게 영토는 분할 상속되게 되고요. 이때부터 자치를 원하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클로타르 1세는 모두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을 당시에 첫째와 둘째가 이미 사망했고요.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남겨져 있었죠.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황인지라 나라를 4등분해서 4명의 아들한테 주었는데요. 이 아들들은 서로 영토를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4아들 중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카리베르트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바로 지기베르트이죠. 군트람과 칠페릭이 서로 남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양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후 결국은 칠페릭 1세의 양아들인 클로타르 2세가 프랑켄의 제1인 통치자가 되게 되죠. 땅을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은 클로타르 2세가 전체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가 됨으로 끝이 났습니다. 클로타르 2세는 614년에 클로타르 칙령을 발표했지요. 그 내용은 왕이 공작들을 선출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토를 3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총 책임자인 궁제를 두어서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후 629년부터 639년까지 통치한 다고베르트 1세가 한 번 더 제국을 통일시키지만요. 그의 사후에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국의 실권은 궁제가 갖게 되었죠. 궁제는 구조상 왕의 신하였는데요. 하지만 왕이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궁제가 실권을 갖게 되고 그 궁제의 직위는 세습이 되었습니다. 다고베르트 1세 이후 궁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새 지역의 궁제들 중 아우스트리엔의 궁제인 피핀은 가장 뛰어났죠. 피핀 가문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시켰고요. 687년에는 노이스트리엔과 부르군트까지 영입하게 됩니다. 특별히 피핀 2세의 서자였었던 칼 마르텔의 활약은 눈부셨어요. 그는 일명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732년에 포이티어와 뚜어 그리고 프랑스 연안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이슬람을 격퇴해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죠. 그 후에 궁제의 지위는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졌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알라마넨, 띠링겐, 작센, 바이에른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칼 마르텔은 741년 죽게 되는데요. 그의 지위와 땅은 두 아들에게 상속되었죠. 첫째 칼마는 동쪽을 상속받고요. 둘째인 난쟁이 피핀 3세는 서쪽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칼마는 정치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747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칼만과는 달리 난쟁이 피핀 3세는 야심이 강했죠. 그는 전 영토를 희하에 장악했고요. 751년 당시에 메로빙가의 칠데릭 3세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수도원에 가두어 버립니다. 피핀 3세는 이로써 프랑크의 2인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곧 메로빙 왕조의 끝이자 동시에 814년까지 지속된 카롤링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우스트리엔 지역의 궁제였던 피핀가는 본래 로마 교황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칼 마르텔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교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요. 당시 교황이었던 자카리아스는 751년 피핀 3세가 일으킨 쿠데타를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교황은 사절단을 파견해서 751년 소이센에서 피핀에게 기름을 부었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권력자들의 유유상종은 정의도 도덕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곧 정의인 거죠. 자카리아스에 이어 752년 교황이 된 스테판 2세는 당시 동방의 비잔틴 황제와 성상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태리 북부는 랑고바르덴에 의해서 다시 이업을 받는 처지였어요. 랑고바르덴이 라벤나까지 점령하자 교황은 프랑크 제국의 통치자인 피핀 3세에게 군사적 보호를 요청했죠. 피핀은 이 기회야말로 자신의 쿠데타를 성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어요. 피핀은 로마의 보호를 약속했고요. 교황을 원조해서 랑고바르덴 이업을 제거해 주었죠. 더 나아가 중부 이태리 일대의 영토를 교황에게 선물했어요. 이로써 교황령, 다시 말하면 교황의 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피핀의 증여라고 부르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땅은 곧 힘이었기에 이때부터 교황은 세속 영역에서 절대적 권세를 누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움베르토 에코도 그가 편집한 중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요. 군사적으로 피핀에게 종속되어 있던 로마와 교황청은 랑고바르드족에게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수락되었다는 거죠. 프랑크족은 교황에게 감사의 표시로 영토를 전하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피핀의 증여였고요. 이는 곧 교황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황 스테판 2세 역시 답례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았으니 주어야 하는 이치였죠. 그는 754년 직접 프랑크 왕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성 데니스 수도원에서 피핀과 그 두 아들을 재차 도유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쟁취가 쿠데타로 실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왕권이 신성함을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죠. 교회를 통한 왕권의 인정과 신성화, 이것은 곧 왕의 정통성의 근거를 교회의 인가에 두는 첫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 교회가 세속 권력과 끊임없이 힘의 시속 게임을 벌이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지요. 저에게 프랑스사와 관련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죠. 이 근처에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캠브리지 프랑스사라는 책입니다. 컬린 존스가 지은 책인데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71페이지를 보게 되면 카롤린거 왕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751년 이르러서 비로소 카롤린거인들이 메로빙거 왕조의 계열을 말끔히 밀어내고 자신들만의 완벽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바로 메로빙 왕조를 끝을 낸 것이죠. 뒤쪽에 보면 아마 연대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면요, 이 연대표죠. 그렇죠. 기원후 해서 177년부터 406년, 476년, 476년에 바로 서로마 제국의 몰락, 그리고 프랑크족 제국으로 발전해가다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거기 511년에 메로빙고 왕조에 의해 프랑크족의 수도로 파리가 세워지다. 파리는 수도가 된 것이 이제 511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732년에 바로 칼 마르텔에 의해서 아랍 세력이 무참히 패퇴당한 그것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보면 751년 비로소 이제 메로빙 왕조가 몰락을 하고 카롤링 왕조가 권력을 잡다. 다시 말하면 카롤링 왕조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대표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무엇을 찾아보고자 할 때에 이런 역사서, 역사책 이런 책을 꺼내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책이 있으면 아주 유익하죠. 또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사도 있고요. 또 독일사도 그 옆에 같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 칸에 왔으니까 다른 책들도 좀 소개할까요? 터키에 관련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갈 때 꼭 사는 그런 책이죠. 교양의 탄생, 한길사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은 여기 대부분 부분 다 한길사 온통 다 한길사 책입니다. 한길사. 특히 시오노 나나미를 엄청 좋아하죠. 시오노 나나미의 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시오노 나나미가 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로마인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는 유럽과 관련된 여행 책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유익한 책이 교양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거든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책은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는 책들, 교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어간의 중세 후기에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리우스 2세, 또 알렉산더 6세, 또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책도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우면서 또 몇 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또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마키아벨리, 바다의 도시 이야기는 베네치아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책들도 있는데요. 중세 천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 이런 제목도 있고요. 시오노 나나미의 책들은 아주 유익한 인문 양서입니다. 읽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리 추천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거든 시오노 나나미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